이놈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 나간 반편이요. 기억 잃고 쓰러져 있는 소녀를 살려준 호랍이 장대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그날 밤 산기슭 도랑에 죽은 듯 쓰러져 있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호랍이는 앞뒤 잴 것도 없이 아이를 등에 들쳐업고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그저 평범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남다른 총기로 나무꾼 살림에 큰 보탬이 되어갔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험상궂은 사내들이 오두막을 에워싸고 들이닥쳤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신 나간 반편이요. 호랍이는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도 넓은 등판으로 아이를 끝까지 가려 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고 싶었던 이 아이, 과연 이 거지 소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행복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가슴 뭉클한 예시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어느 왕조의 변방 산골 마을 도래울에 최덕구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다져진 떡 벌어진 어깨에 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과 우람한 팔뚝을 가진 48배 사내였어요. 몸집은 산처럼 커다랬지만 목소리도 걸걸하고 입담도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투박한 가슴 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정이 고여 있었어요. 덕구에게는 올해 7살 난 외아들 바우와 여든을 바라보는 늙은 아버지 최노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진작에 세상을 떠났고 덕구 홀로 새벽마다 지게를 지고 산을 올라 새 식구의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바우는 작은 몸집에 7살답지 않게 속이 깊고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최노인은 오랜 풍파를 겪으며 세상 보는 눈이 깊어졌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무겁게 입을 여는 과묵한 어른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어느 부잣집 못지않게 넉넉한 식구들이었습니다. 그의 늦봄 유독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던 새벽이었습니다. 빗물이 덕구의 낡은 삿갓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자꾸만 시야를 가렸어요. 미끄러운 지늘길에 집신이 푹푹 빠졌지만 덕구는 굶주린 식구들 생각에 이를 악물고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지게를 짊어진 등판에 빗줄기가 사정없이 내리꽂히고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새벽 어스름과 폭우가 뒤엉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산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후미진 도랑가에 널브러진 시커먼 형체를 비추었어요. 덕구가 흠칫 놀라 발을 멈추고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도랑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어요.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머리 한쪽에는 크게 다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흙 사이로 드러난 손은 일 한번 해본 적 없는 매끈한 손이었어요. 산골 아이들의 거칠고 갈라진 손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굳은 살 하나 없이 곱고 뽀얗기가 마치 어느 높은 집 아기씨의 손 같았어요. 아이의 가느다란 숨이 거센 빗소리에 묻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했습니다. 덕구가 조심스레 다가가 어깨를 흔들자 아이의 차가운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어요. 축 늘어진 몸에서는 체온이라곤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궂은 날에 뉘집 귀한 자식이 이러고 쓰러졌단 말이여. 쯧쯧, 이 고을 인심 한번 참으로 야박하네. 덕구가 아이의 차가운 뺨을 두 손으로 감싸며 다급히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인적이라곤 없는 산속 도랑가에 빗소리만 세차게 울리고 있었어요. 덕구는 제 저고리를 벗어 아이의 상처난 머리를 조심스레 감싸 주었습니다.
입으로는 연신혀를 끌끌 차면서도 손은 이미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그 넓은 등에 아이를 덥석 업어올린 덕구는 지게를 도랑가에 그대로 두고 아이부터 들쳐업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새벽에 해온 나무를 빗속에 버리는 것은 하루치 품삯을 통째로 내다 버리는 것과 같았지만 덕구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이의 무게가 제법 묵직했지만 덕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산길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진흙탕에 집신이 벗겨져도 맨발로 내달렸고 거친 숨이 목구멍을 긁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덕구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구들장 좀 따뜻하게 덮여주소. 최노인은 놀란 기색도 없이 차분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절구에 말린 쑥과 지열초를 찢기 시작했어요. 7살 바우는 제 몸짓만 한 솜니부를 질질 끌고 오며 훌쩍훌쩍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피가 묻은 머리를 보고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최노인이 약초를 상처에 정성스럽게 발라주고 바오는 제 이불을 아이 위에 꼭 덮어주었습니다. 덕구는 아궁이에 장작을 한 아름 때려 넣고 구들장을 달구며 밤새 아이의 곁을 지켰어요. 사흘을 앓았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던 아이가 헛소리를 할 때마다 최노인은 말없이 물수건만 갈아주었어요. 덕구는 매일 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며 열이 내리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이의 잠꼬대였어요. 열에 들떠 중얼거리는 말 속에 전하, 공주라는 낯선 단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산골 마을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궐 안에서나 쓸 법한 말들이었어요. 공주라니 어느 지체 높은 데 잔심부름이라도 했단 말인가. 참 별난 녀석이 다 굴러 들어왔네. 덕구가 어이없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며 아궁이에 장작을 툭 던져 넣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아이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처음 보인 것은 밤새 자신을 간호하다 꾸벅꾸벅 조는 덕구의 굽은 등이었어요. 덕구가 반가워 다가가자 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방구석으로 몸을 웅크리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사람 발소리만 들려도 어깨가 움찔거렸고 누가 손을 내밀어도 고개를 숙인 채 팔로 머리를 감쌌어요. 하지만 정작 아이 본인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이름도 부모가 누구인지도 나이가 몇 살인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하나도 떠올리지 못했어요. 덕구는 갓 지은 보리죽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먹어라. 뱃속이 든든해야 도망간 기억도 제 발로 찾아오는 법이여. 이름이 없으니 부를 수가 없었어요. 덕구가 허리에 손을 얹고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집에 복이나 굴러 들어오라고 복단이라 부르자. 복단이다. 그런데 바오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더니 작은 주먹을 야무지게 쥐고 항변했어요. 난 누나라 부를래. 복단이 누나. 바오의 맑은 부름에 경계하던 아이의 굳은 어깨가 조금 풀렸습니다. 그렇게 복단이는 덕군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복단이는 바우보다 3살이나 많았지만 실제로 챙기는 것은 7살 바우 쪽이었어요. 밥상에서는 자기 몫의 나물 위에 젓가락으로 한 점을 더 얹어주었고 복단이가 머리가 아파 끙끙대면 작은 손으로 이마에 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바우가 복단이의 옷자락을 잡아 끌고 마당 가운데로 데려갔습니다. 막대기를 쥐더니 마당 흙바닥에 글자 하나를 힘주어 그려 놓았어요. 누나, 이거 봐봐. 나 글자 안다. 하늘 천자였습니다. 바우가 아는 단 하나의 글자, 어머니가 살아 계실 적 마당에 딱 한 번 써주신 글자였어요.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단이가 멍하니 바우의 글자를 보다가 그 옆에 흙토자를 그대로 그려놓은 것이었어요. 마당에 굴러다니던 막대기를 무의식적으로 집어든 복단이의 손놀림이 일순간 곱고 단정하게 변하면서 흙바닥에 깊고 유려한 선이 새겨졌습니다. 서당에서 10년을 갈고 닦은 선비의 필체와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글씨였어요. 누나, 서책은 본 적도 없다면서? 복단이가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자기도 자신의 손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그냥 내 손이 붓을 쥐듯 먼저 움직였어.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노인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아이의 손이 기억하는 것은 산골 아이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손끝에 남아있는 것은 분명 높은 곳에서 오랫동안 익힌 솜씨였습니다. 그날 밤 호롱불이 일렁이는 방 안에서 덕구는 피곤한 듯 누워 있었고 최노인이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기억을 잃은 아이에게 억지로 예시를 캐묻는 건 가슴에 묻은 사람을 2번 울리는 일이야. 그저 모른 척 덮어두거라. 며칠이 지났습니다. 바우가 엮어준 들국화 화관을 머리에 쓴 복단이가 마당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면 달랐습니다. 알 수 없는 과거의 환영에 시달리며 마루 구석에서 숨죽여 괴로워하는 밤이 여전히 있었어요. 식은 땀을 흘리며 악몽에서 깨어나 부들부들 떠는 복단이를 덕구가 덥석 안아주었습니다. 다 큰 녀석이 애기처럼 훌쩍이냐. 그만 울어라, 이 바보야. 그 뒤로 복단이는 마당에서 바우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서당 훈장이 그 필체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어요. 허허, 기특한 신동이 이런 산골에 묻혀 있었구나. 훈장은 품속에서 낡은 서책 한 권을 꺼내어 복단이에게 건네주고 갔습니다. 식구가 늘었으니 먹을 입도 하나 더 늘었습니다. 가뜩이나 쌀독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아침 덕구가 뒷마당 나물더미 앞으로 복단이의 어깨를 밀며 주저앉혔습니다. 너도 우리 집 솥단지 밥을 먹으려면 손을 움직여야지. 사지가 멀쩡하면 제 밥값은 해야 사람 구실을 하는 거요. 복단이가 처음 맡아보는 흙내음에 코를 찡그리며 주뼛주뼛 나무를 집어들었지만 나물 다듬는 법을 전혀 몰랐어요. 싱싱한 취나물 이파리를 통째로 뜯어버리고는 굵은 줄기만 덩그러니 남겨두었습니다. 덕구가 그 모습을 보고 뒷목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이 아기씨야. 손이 무슨 솜방망이여? 나물이 온전해야 저잣거리에 내다 팔 거 아니여. 혼이 나면서도 복단이의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어디선가 자주 들어본 듯한 잔소리였어요. 그때 바우가 옆으로 다가와 복단이의 손에서 나무를 쏙 빼앗더니 능숙한 솜씨로 시범을 보였습니다. 누나, 나처럼 이렇게 해봐. 흙은 살살 털고 잎은 상하지 않게. 덕구는 뒷마당에서 바우와 복단이가 옥신각신하는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단이가 덕구에게도 마당 흙바닥에 글자를 써가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버지, 이 쉬운 업문 하나를 어찌 단번에 못 외우십니까? 나무 패는 그 매서운 눈썰미는 다 어디 가셨단 말입니까? 덕구는 꿀밤을 쥐어박으려다 참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조그만 훈장님 모시느라 내가 늙는다 늙어. 그러면서도 덕구의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소동은 따로 있었습니다. 덕구의 일손을 돕겠다며 생전 처음 나무를 패려던 복단이가 도끼를 내리치는 순간
자루가 두 동강이 나 버린 것이었어요. 이 녀석이 집안 세간을 다 부술 셈이냐. 덕구가 빗자루를 들고 쫓아오자 복단이가 마당을 빙글빙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오두막 마당이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며칠 뒤 장터에서 돌아온 복단이의 품에서 꿀떡 한 봉지가 나왔습니다. 덕구가 그걸 보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내가 나쁜 손버릇이 있는 게냐? 남의 물건에 손을 댔어. 그런데 바우가 복단이의 헝클어진 머리채를 가리키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단이가 항상 단정하게 묶고 다니던 유일한 깨끗한 머리끈을 전당포에 내어주고 바우를 위해 꿀떡으로 바꿔온 것이었어요. 덕구는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복단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나무를 다듬는 일은 끝까지 어설펐지만 복단이가 뜻밖의 빛을 낸 자리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덕구가 장에서 돌아와 한숨을 푹 쉬며 마루에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오늘 장사도 또 미쳤네. 멀쩡한 도라지를 헐값에 넘기고 왔지 뭐여. 서책을 보던 복단이가 다가와 지게 바닥에 남은 시든 도라지 잎 하나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제 아침에 도라지는 서늘한 응달에 두어야 한다고 하시고선 볕이 드는 마루 끝에 깜박 잊고 두셨습니다. 그래서 잎이 금세 시들어 버렸어요. 덕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께서 사흘 전에 지나가듯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복단이가 살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부직갱이로 아궁이 앞재를 평평하게 펴고 그 위에 마을의 지형과 나무가 나는 자리를 그림으로 그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동트기 전 복단이가 덕구의 지게 앞에 서서 발길이 닿아야 할 길목과 순서를 짚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윗골짜기를 먼저 가시면 좋은 소나무를 한 짐 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덕구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고개를 주걱거리며 복단이가 일러준 대로 지게를 고쳐 맸어요. 그날 저녁 덕구는 시장에서 사온 고등어 한 토막을 복단이의 밥그릇에 슬쩍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복단이의 진짜 재주는 따로 있었어요. 글과 셈이었습니다. 옆집 총각이 빈 문서 때문에 끌려갈 처지에 놓인 일이 있었어요. 고리 대금업자가 문서를 들이밀며 빚을 갚으라 으름장을 놓았는데 복단이가 그 문서를 한번 휘어보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서의 글자 위에 획이 하나 빠져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관아에 가더라도 이 종이 쪼가리로는 빚을 억지로 물릴 수 없습니다. 고리 대금업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슬금슬금 물러났어요. 허허, 머리에 든 건 영락없는 뼈대 있는 가문의 규수인데 손놀림은 영락없는 군뱅이니 말이여. 마루에서 집신을 손보던 최노인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복단이의 손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 손이 원래 어느 자리의 손인지 최노인은 어렴풋이 짐작이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최노인은 입을 닫고 아이의 무사 안녕만을 빌 뿐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이 좋아지자 마을 사람들의 입도 덩달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덕분에 그 아기씨 말이여, 업문뿐 아니라 한자도 다 꿰고 셈도 빠르고 남의 빈 문서까지 척척 짚어낸다지 뭔가. 대체 어디서 그런 영특한 아이가 굴러들어왔대? 혹 영모에 휘말린 죄인의 자식이 숨어든 거 아닌가? 말은 금세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장날이 돌아온 저작거리에서 건너 마을의 왈패 넷이 덕구의 나무 자리에 시비를 걸어왔어요. 왈패 대장이 관아의 인장이 찍힌 문서를 덕구의 코앞에 들이밀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덕구가 입을 열기도 전에 뒤에서 나무를 정리하던 복단이가 소리 없이 다가왔어요. 이 문서에 찍힌 관인에는 원래 없어야 할 획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관인에는 이 획이 없지요. 10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침착한 말투였습니다. 결국 왈패들은 문서를 낚아채더니 꽁무니를 빼며 장터 뒤편으로 주랭랑을 놓고 말았어요. 하지만 왈패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의 피땀을 쥐어짜는 탐욕스러운 아전들이었어요. 며칠 뒤 고을 사또의 성대한 잔치 비용을 마련한답시고 관아의 아전들이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한참 된 덕구의 죽은 아내 목과 7살배기 바우의 목까지 억지로 머릿수를 채워 터무니없는 세금을 내라며 행패를 부렸어요. 덕구가 마당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매달리며 애원했지만 아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전 하나가 덕구가 며칠 밤낮을 정성스레 해온 귀한 나무짐을 발로 거칠게 걷어찼어요. 심지어 채노인의 약을 지으려고 품속 깊이 숨겨둔 엽전 몇잎마저 아전이 거칠게 빼앗아 갔습니다. 마당 구석 감나무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복단이의 작은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언젠가 반드시 이 부조리를 바로잡겠다는 다짐이 10살 아이의 가슴 속에서 불씨처럼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채노인에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막에 들른 낯선 사내들이 영특한 아이의 행방을 묻고 다닌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어요. 검은 갓을 쓴 사내 2명의 허리춤에 슬쩍 드러난 칼자루를 본 순간 채노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내들이 찾고 있는 아이가 바로 제 집에 있는 복단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어요. 채노인은 일부러 뜨거운 숭늉을 탁자 위에 엎지르고 소란을 틈타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비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과거 도랑에 처박혔을 때 다쳤던 머리에 옛 상처가 덧나면서 복단이가 지독한 열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아바마마, 밖이 참으로 춥습니다. 덕구의 귀에 그 말이 모처럼 박혔습니다. 아바마마라니 이 아이가 궁궐에서나 쓰는 높은 호칭을 입에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덕구는 아이에게 아프지 마라, 이젠 내가 내 아비여.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물들이기 시작할 때 복단이의 이마에서 땀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는 낯선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검은 갓에 검은 도포를 두른 장은표라는 사내가 이끄는 무리였습니다. 10살 안팎의 여자아이를 찾고 있소. 머리에 상처가 있을 것이요. 나무를 팔던 덕구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가라앉는 느낌이었지만 덕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태연하게 나뭇값을 받아 챙긴 뒤 저잣거리 반대편 좁은 샛길로 일부러 빙 돌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덕구는 살인문을 닫자마자 바우를 불렀어요. 바우야, 당분간 누나 데리고 살인문 밖으로 나가지 말고 뒷곁 장독대 근처에서만 놀아라. 알았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내들이 결국 덕구의 살인문 앞까지 찾아왔어요. 덕구는 재빨리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부뚜막에 재와 마당에 진흙을 섞어 복단이의 뽀얀 뺨에 인정사 정없이 문질렀어요. 뽀얀 살결이 순식간에 시커먼 흙투성이로 변했고 머리에는 헌 무명천을 감아 흉터를 가렸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살려면 이 수밖에 없다. 덕구가 직접 살인문을 열어젖히며 마당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장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듣자 하니 이 댁에서 최근에 거둔 여자아이가 하나 있다더이다. 그 아이 얼굴 좀 내와 보시오.
덕구가 허리에 손을 얹고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아이고 거둔 아이라니요. 저기 아랫역 사는 내 먼 사촌 형님이 흉년에 잎 하나 던진다고 억지로 떠넘기고 간 식객이라오. 날 때부터 머리가 모자라서 제 이름 썩 자도 겨우 부르는 반편인데 서책은 무슨 얼어 죽을 서책이랍니까. 덕구의 신들린 능청에 사내들이 멈칫하며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살인문 안에는 복단이가 보였습니다. 흙 묻은 나무찜 곁에 쪼그려 앉아 멍한 얼굴로 시든 도라지 잎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었어요. 최 노인이 마루 끝에서 떨리는 손을 모으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저 불쌍한 녀석이 감나무에서 크게 떨어진 뒤로 제 애비 얼굴도 가끔 까먹고 하루 종일 저 도라지 잎사귀만 실없이 만지작거린다오. 장은표가 한참 동안 복단이를 노려보았어요. 복단이는 시선을 받자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리고 바우 뒤로 숨었습니다. 날카로운 맹수 같던 사내의 눈빛이 모자란 아이의 행색에 실망감으로 빠르게 식어갔어요. 쯧 보아하니 이 멍청한 아이는 전혀 아닌 듯하오. 가십시다. 사내들의 검은 도포 자락이 살인문 밖으로 사라지자 덕구는 풀릴 듯한 다리를 간신히 버텼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단이는 자기 때문에 식구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복단이는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짐을 옷자락에 싸들고 조용히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누나, 한밤중에 어딜 그렇게 가? 바우였습니다. 하얀 속적삼 차림의 맨발로 작은 손에 자기 손바닥만 한 주먹밥 한 덩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이거 받아. 밤길 가다가 배고프면 꼭 챙겨 먹어. 누나, 제발 가지마. 우리랑 이대로 같이 살아, 응? 가지마. 복단이의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안 갈게. 누나 절대 발길 안 돌릴게, 바우야. 그러니 뚝 그쳐라. 가을이 깊어지고 산자락에 나뭇잎이 붉고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비 오는 날 바우가 산자락 도랑가에 떨어진 예쁜 단풍잎을 줍다가 젖은 흙을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비로 불어난 도랑물이 바우의 작은 몸을 밀어냈어요. 안 돼, 바우야. 복단이가 소리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도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바우의 저고리 섭을 움켜잡고 있는 힘을 다해 도랑 밖으로 밀어 올렸어요. 바우가 가까스로 풀섭을 붙잡고 빠져나왔지만 그 반동으로 복단이의 몸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복단이의 머리가 도랑 옆 바위에 세게 부딪혔어요. 처음 덕구가 복단이를 발견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 막혀있던 기억의 둑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당부하던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날 밤 거래 자객이 든 것은 다음 보위를 이을 왕세녀인 자신을 없애고 옥자를 가로채려던 외숙부 일당의 짓이었습니다. 외숙부는 오래전부터 외척 세력을 등에 업고 조정의 실권을 쥐어왔고 나이 어린 왕세녀가 보위에 오르면 그 권세를 모두 내놓아야 할 처지였어요. 결국 참지 못한 외숙부는 신복들을 매수해 금은밤을 틈타 자객을 궐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등잔불이 꺼지고 칼바람이 스치던 그 순간 충신들이 목숨을 걸고 앞을 막아선 사이 어머니는 다급히 자신을 누더기로 갈아입혀 궐 밖으로 피신시켰던 것이었어요. 충신들의 호의를 받으며 거센 빗속 산길을 정신없이 내달리던 기억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미끄러운 진흙 비탈에서 발을 헛디뎌 날카로운 바위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그대로 정신을 잃은 채 이 깊은 도랑까지 굴러떨어졌던 그 밤의 전말이 온전히 되살아났어요.
호위하던 이들과 뿔뿔이 흩어진 것도, 자신이 어디로 굴러떨어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도 모두 그날 밤의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어둑한 밤 자기를 끌어안고 꼭 살아남아야 한다고 속삭이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절대 내 신분을 드러내어선 안 된다. 넌 이제부터 길바닥을 떠도는 거지 아이다. 무조건 살아남거라. 피눈물을 흘리며 당부하던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끝내 궐 밖으로 함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객들의 칼끝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마지막 순간까지 딸이 달아날 시간을 벌어주었던 것이었어요. 멀어지는 발소리 사이로 들려오던 어머니의 마지막 비명이 귓가에 아프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잃어버렸던 본래의 이름 이다원, 궐 안의 어린 공주였습니다. 울음소리에 정신이 번뜩 젖뚝 위에서 울고 있는 바우. 누난 괜찮다며 겨우 달래서 진정시키고 바우가 어디 지친 데는 없나 살펴본 뒤 다행히도 상처난 데는 없기에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최노인이 물을 기르러 장독대 뒤편으로 나갔다가 낯선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밤사이 몰래 놓고 간 듯 이슬에 촉촉이 젖은 채 장독 뒤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보따리를 풀어보니 곱게 지어진 무명 저고리 한 벌과 솜을 둔 배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투박한 시골 바느질이 아니었어요. 솜의 끝동과 옷고름 안쪽에 놓인 자수가 눈에 띄게 정교하고 반듯했습니다. 매화 한 송이가 옷깃 안쪽에 아주 작게 남의 눈에는 잘 띄지도 않을 자리에 수놓아져 있었어요. 게다가 옷의 품과 기장이 복단이의 몸에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최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언뜻 산모퉁이 쪽으로 사라지는 그림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쓰개 치마를 깊이 눌러 쓴 여인의 뒷모습이었어요. 걸음걸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바쁜 걸음인데도 소리 하나 나지 않는 오랜 세월 궁중 법도를 몸에 익힌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최노인은 소리쳐 부르지 않았습니다. 행여 저 여인을 쫓는 눈이 있다면 부르는 소리 하나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었으니까요. 그저 옷을 품에 안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단아, 밤새 누가 이걸 놓고 갔더구나. 내 옷이 다 헤어졌으니 이거라도 입어라. 복단이가 옷을 받아들자 손끝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 나직었어요. 옷고름을 매는 손놀림이 저절로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복단이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가슴 한켠이 아릿하게 저려올 뿐이었습니다. 최노인은 그날 이후로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밤마다 살인문 밖을 한 번씩 내다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 여인이 대체 누구인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복단이를 먼발치에서 남아 지켜보는 또 다른 눈길이 어둠 속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복단이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가다듬고 방에서 나오려다 바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괜찮다, 우리 바우, 뚝 그쳐. 누나 어디 안 가. 몸도 아주 멀쩡하단다. 그날 밤 최노인이 마루로 나와 복단이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지난 기억이 모두 제자리를 찾았는가. 예, 할아버지, 전부 다 떠올랐습니다. 그래, 저 아비 덕구에게는 자네 정체를 말할 참인가? 아니요, 끝까지 입을 다물려 합니다. 기억을 온전히 되찾은 며칠 뒤 검은 갓 사내들이 밤이 깊어지자 몰래 오두막 마당으로 다시 숨어들었습니다. 복단이는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자진해서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빗줄기를 뚫고 내달리는 복단이의 발걸음 뒤로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가 바짝 뒤따랐습니다. 산속 벼랑 끝에 몰린 복단이의 코앞에 장은표의 위협이 닥치려는 찰나 복단이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감히 옥자의 주인을 해하려느냐. 바로 그때 언제 뒤따라왔는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난 덕구가 흙을 가득 담아 무거워진 지게를 장은표를 향해 온 힘을 실어 집어 던졌습니다. 어딜 남의 집 귀한 자식에게 손을 대. 그로부터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마을에 큰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붉은 관복 차림의 충신들과 왕의 직속 호위 부대가 누군가 남겨둔 소매 끈 표식을 따라 찾아온 것이었어요. 왕세녀를 해치려 했던 자들은 옥자를 빼앗으려던 외숙부 일당이었고 이미 영모는 발각되어 벌을 받은 뒤였습니다. 수백 개의 횃불이 가난한 오두막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충신들은 골룡포를 복단이의 작은 어깨 위에 조심스레 덮어주었어요. 덕구는 다듬던 나무를 손에 그대로 든 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복단이가 단호하게 덕구의 거친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분은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던 나를 거두어 목숨을 바쳐 살려준 나의 은인이시다. 누구든 이분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는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궐로 돌아간 복단이 아니 본래의 이름을 되찾은 공주 이다원은 나이는 10살 가장 먼저 마을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던 탐관오리와 부패한 아전들을 단호하게 엄벌에 처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궐에 당도한 다원은 밤낮으로 딸을 찾아 헤매며 수척해진 왕 진원과 재회했어요. 아바마마. 하지만 아버지의 품에서도 온전한 기쁨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왕비를 잃은 아버지의 눈가에는 반가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 어미가 그날 밤 너를 살렸다. 그 은혜를 내 평생 잊지 않으마. 왕의 목소리가 젖어 들었습니다. 다원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다시는 흘리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눈물을 결국 참지 못하고 아바마마께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궐 안에서의 화려한 수라상이 맵기 눈앞에 펼쳐져도 다원은 수저를 들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야위어 갔습니다. 왕은 귀한 딸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들을 직접 궐로 불렀어요. 거둘 것은 거두었을 뿐 그리 큰 상은 가당치도 않사옵니다. 덕구의 굳건한 거절에 왕이 일부러 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지존이 내리는 어명이니라. 덕구가 궁에 들어왔었다는 소식에 공주는 눈이 번쩍 뜨였고 며칠이 못 가 다원이 다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바우 손을 잡고 마당을 뛰어다니며 그를 가르쳐 주었어요. 아이고 이 귀하신 공주님아, 오늘 또 그 높은 걸에서 번거롭게 나온겨? 덕구는 옛날처럼 편안하게 핀잔을 주고 거침없이 잔소리를 퍼부으며 따뜻한 식구로 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다원이 어엿하게 장성한 훗날에도 낡은 오두막 마당의 정겨운 풍경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덕구의 아버지 최노인이 연로한 나이 탓에 세상을 떠나셨고 훌쩍 자란 바우가 어여쁜 처녀티가 나기 시작한 다원을 향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원이 누나, 나중에 이 든든한 바우한테 시집 올래? 다원은 야무지게 입술을 삐죽이면서도 두 볼이 복숭아처럼 붉게 달아올랐어요. 가난한 산골집 마당에 잔소리와 웃음소리, 서책 읽는 소리가 뒤섞여 흩어졌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은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빗속 도랑에서 구해온 빼빼 마른 아이 하나가 온 집안의 운명을 바꿔놓은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거둘 것을 거둔 덕구의 손은 나무를 다듬던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이 품은 온기가 한 나라의 미래를 살려냈습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옳은 일을 택한 손길 하나가 어떤 보답으로 돌아오는지를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어디서 들으시는지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시는 곳에 늘 행운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